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장들이 멈추고 이탈리아 청년들은 나라를 떠나며 프랑스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납니다. 이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작동해온 경제 시스템 전체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생산성 정체, 청년 유출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2025년 출범한 새 정부는 이런 구조적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3대 경제 강국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붕괴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에 감탄할 때 그 이면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배경에는 특별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만든 게 아니었죠. 항공기 부품부터 의료기기, 핵 원심 분리기까지 정밀함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러시아산 저가 천연가스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공급된 러시아 가스는 게임 체인저였죠. 높은 인건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동화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100명이 손으로 조립하는 동안 독일 공장에서는 10명이 첨단 로봇을 활용해 같은 양을 생산했습니다. 시간당 50달러를 받는 독일 노동자가 시간당 2달러를 받는 중국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25배 높다면 실제 단위당 인건비는 동일한 셈입니다. 여기에 독일제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니 충분한 이익이 남았던 것이죠. 지멘스 같은 기업이 좋은 사례입니다. 수억 달러짜리 산업 설비를 제작할 때 인건비는 전체 원가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기술력과 신뢰도가 핵심 가치였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독일 제조업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철강, 유리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BASF 같은 거대 화학기업도 독일 내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중국과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습니다. 150년 독일 본토에 뿌리를 둔 기업이 떠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독일의 숙련 노동자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관대한 연금제도 덕분에 사람들은 일찍 은퇴를 선택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 핵심 산업 분야에서 7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죠.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까다로운 자격 인증 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도 독일에서 인정받으려면 몇 년의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련 인력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필요한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타격은 중국의 추격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은 저가 제품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고급 시장을, 중국은 저가 시장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가 유지되는 듯했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항공기까지 독일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품질 격차가 급격히 좁혀진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BMW가 독일 본토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브랜드 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독일 브랜드에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실제 생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이 독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입니다. 미국이 그 선례를 보여줬죠. 애플은 아이폰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독일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만드는 대신 설계하고 관리하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독일 노동자 1명이 해외 공장 10명을 관리한다면 생산성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전환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독일 경제 모델의 핵심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강력한 노조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했죠. 그런데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독일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노조의 협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독일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과 운송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죠.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불평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브랜드 가치 하락입니다. 독일제 프리미엄은 실제 품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사례가 경고가 됩니다. 한때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이었던 이 브랜드는 품질 문제와 배출가스 스캔들로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명성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독일의 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강한 산업 기반도 에너지, 인구, 기술 변화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 급격한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등 문제가 겹쳐 있죠. 특히 에너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독일은 적어도 한때 저렴한 가스를 공급받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LNG 가격 변동성이 제조업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들어 전력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탈리아의 이야기는 더 오래되고 복잡합니다. 독일이 최근 몇 년간 추락했다면 이탈리아는 지난 15년 내내 정체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20년, 30년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췄습니다. GDP는 20% 가까이 줄어들었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은 아니었죠.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1-20년간 빠르게 성장하다가 다시 1-20년간 정체 또는 후퇴하는 주기가 반복됐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올라간 후 오랫동안 쉬는 모습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이탈리아는 재건됐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어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깔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빠른 성장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장은 주로 차입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확보 없이 빚으로 인프라를 만든 셈입니다. 재건 사업이 끝나자 곧바로 첫 번째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6년간 경제가 거의 멈춰섰습니다. 실업, 부채,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덮쳤죠.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화석연료 의존적이던 이탈리아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임금 연동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임금 연동제란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시스템입니다.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재앙을 불러오는 정책이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동자 임금이 자동 인상되고 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며 이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임금, 물가 나선형 상승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보통은 임금 인상 요구와 실제 인상 사이에 시차가 있어 이 나선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동 연동제는 이 시차를 제거해 나선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게 했고 임금 연동제도 완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조정기였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이탈리아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GDP가 3배로 증가했죠. 수출주도 산업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제품의 강점은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만 붙으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 프라다, 심지어 올리브 오일까지 모두 프리미엄이 붙었죠. 대부분의 나라는 값싸게 만들어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장인정신이라는 이미지로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이점이었죠. 그러나 좋은 시절은 다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급성장은 또다시 방만한 차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미래 성장을 담보로 빚을 늘렸습니다. 세금 회피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 수출 기적을 이끈 소규모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약한 정부 통제와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것이죠.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확장 정책을 펼친 셈이었습니다. 세금은 낮고 지출은 많아 경기가 과열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을 키웠죠. 1990년대 들어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로존 가입 조건은 엄격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재정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성장에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이탈리아는 다시 정체기에 빠졌죠. 1999년 유로 도입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환율 리스크가 사라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으며 무역이 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탈리아 경제가 도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GDP는 또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과 관광업이 호황을 맞았죠. 유럽 전역의 관광객들이 로마와 베네치아를 찾았고 이탈리아산 명품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어진 유로존 위기는 이탈리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번 정체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이미 다음 성장기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구조적 문제들이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은 낮고 은퇴자는 많아지는데 연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청년 인재 유출입니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이윤 내 자유로운 이동 덕분에 비자도 필요 없죠. 보코니 대학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인재 순수출국입니다. 키운 인재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셈입니다. 개인에게는 기회지만 국가로서는 재앙이죠. 임금을 올려 인재를 붙잡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이탈리아 기업들의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독일 기업보다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이탈리아 기업의 평균 규모는 3.6명입니다. 서유럽 평균인 15명의 4분의 1 수준이죠. 작은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이 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기업 10개보다 10명이 각자 한 부분씩 전문화된 기업 1개가 더 많은 차를 만듭니다. 분업과 전문화는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엔진만 조립하는 사람은 엔진 전문가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한 전문 도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기업들이 기술 투자에서도 뒤처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는 최신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서유럽 전체가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늦었는데 이탈리아는 서유럽 내에서도 꼴찌입니다. 엑셀 하나로 10명 몫을 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기장부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소규모 장인 기업 체제는 명품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만든 가방, 수제 신발 같은 고급품에서는 장점이 되죠. 하지만 규모가 있어야 하는 산업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페라리와 비슷한 직원 수로 운영되지만 훨씬 많은 차를 만들고 더 높은 수익을 냅니다. 규모와 품질을 모두 잡은 것이죠. 작은 기업들이 많으면 세금 징수도 어렵습니다. 대기업 몇 개를 감시하는 것과 수만 개의 소기업을 추적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지하 경제가 큰 이유입니다. 한때 이탈리아 GDP의 25%가 지하 경제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사업들이죠. 마피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규제를 피하려는 평범한 사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는 12%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잠재 세수가 사라지고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며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이탈리아의 빈곤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죠. 특히 남부 지역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긴축으로 부채를 줄이자니 이미 힘든 기업들이 더 무너질 것이고 빚을 더 내자니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죠. 유로존 가입 이후 자체 통화 정책도 쓸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막혔습니다.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구조 개혁을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30년 동안 문제를 알면서도 손대지 못했고 이제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 낮은 출산율, 지역 불균형,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 이탈리아와 닮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급증했고 이민을 고려하는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겪은 인재 유출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독일이 산업 위기라면, 이탈리아가 장기 침체라면 프랑스는 철학의 위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경제 문제로 나타난 것이죠. 프랑스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이 거대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에 뛰어들 때 프랑스는 소규모 장인 중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죠. 종교 박해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나라를 떠났습니다. 대부분 개신교도였던 이들은 초기 기계공과 엔지니어였습니다.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인력이 사라진 셈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혁명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까는 대신 전쟁 물자를 만들고 군대를 유지하는데 자원을 쏟아야 했습니다. 산업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한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면 노동자는 협상력을 잃지만 많은 기업이 경쟁하면 노동자가 선택권을 가집니다. 독점 기업은 임금을 낮춰도 노동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이 인재를 놓고 경쟁하면 임금과 대우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강한 협상력을 가진 역사적 배경입니다. 대신 프랑스의 생산성은 독일이나 영국,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보다 긴 시간 일했지만 덜 생산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는 다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절대적 생산량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강력한 노동보호법, 넉넉한 휴가,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체제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파업과 시위는 프랑스 정치의 일부가 됐죠. 정부 역시 경제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국영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소기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야를 국가가 직접 운영한 것입니다. 국영은행, 에어프랑스, 고속철도, 심지어 인터넷의 전신인 미니텔까지
모두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였죠. 이런 정책을 디리지즘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경제를 방향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민간 기업도 자유롭게 활동하되 중요한 산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국영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과 고용 창출이 우선이었죠. 항공사가 적자 노선을 운영해도 괜찮았습니다. 지역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불필요한 직원을 해고하겠지만 국영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렸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씁니다. 미국도 수익성 없는 항공 노선에 보조금을 줍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는 양면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충분한 휴가, 튼튼한 사회보장 제도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여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효율성을 희생한 대가로 행복을 얻은 셈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혁신이 더디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상태라면 문제 없었겠지만 세계화 시대에는 약점이 됐습니다. 국영기업이 많으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집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실업률은 보통 2~3% 수준입니다. 이보다 낮아지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려 경쟁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10명이 사는 경제에서 9명이 각각 1달러를 받고 바구니 9개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구니 하나당 1달러입니다. 10번째 사람도 고용돼 10개를 만들면 여전히 1달러입니다. 하지만 10명이 모두 일하게 되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쉬우니까요. 모두가 1.5달러를 요구하면 총 소득은 15달러가 되는데 바구니는 여전히 10개뿐입니다. 바구니 가격이 1.5달러로 오르는 셈이죠. 생산성이 함께 늘어나면 문제 없습니다. 10명이 20개를 만든다면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영기업 위주 체제에서는 생산성 향상 동기가 약합니다. 효율보다 고용이 우선이니까요. 1980년대 프랑스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경쟁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개혁이 불가피했습니다. 일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죠. 하지만 프랑스 특유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 보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 5주 유급 휴가, 60세 전후 은퇴가 표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은퇴자가 급증하는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노동자는 부족합니다. 연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한국에서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지만 실제로는 70대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과보호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프랑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들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면 사람은 덜 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지난 50년간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똑같이 오래 일해야 할까요? 혜택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프랑스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경쟁 상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데 프랑스만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젊은 프랑스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높은 세금에 낮은 임금을 받지만 독일이나 미국으로 가면 2배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2025년
프랑스의 두뇌 유출 비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교육받은 청년들이 대거 영어권 국가나 독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평등을 추구한 시스템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 정부도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청년 해외 취업 상담이 전년 대비 40% 급증한 것은 경고 신호였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시도입니다. 코스피 5천 목표는 야심찬 것이었고, 주주 권리 강화와 배당 확대는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한 달간 4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시장 개혁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죠.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은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3억 원 기준이 중산층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고, 일부는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정책 의도는 좋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62.5%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정책 설계의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한국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은퇴자를 부양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세금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위가 일상이 됐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됩니다. 프랑스는 지금 어정쩡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완전한 경쟁 체제도 아니고 완전한 보호 체제도 아닙니다. 양쪽의 단점만 취한 최악의 조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은 명품입니다.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입니다. 가방과 향수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이는 프랑스 경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평등을 추구했던 나라가 극심한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명품 재벌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는데 평범한 노동자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배울 점은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시장 친화적이어도 문제지만 과도한 보호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 한국도 비슷한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완화할지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위기는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유럽연합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세 나라가 EU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모두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딜레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5년 들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내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회원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물가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나의 통화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 위기 때도 드러났듯 유로존은 근본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통화는 통합했지만 재정은 각자입니다. 위기가 오면 독일은 긴축을 원하고 남유럽은 부양을 원합니다. 합의는 요원합니다. 2025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리스와 달리 이탈리아는 너무 큽니다. 구제 금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유로존 해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유럽은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유로존이 흔들리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EU는 점점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격 조정 제도가 그 예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제도인데 사실상 무역 장벽입니다. 한국의 철강, 화학,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제품을 EU에 팔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비싼 관세를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이 증가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EU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는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EU의 배터리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 원료 채굴 과정에 인권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EU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대응에 나섰지만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EU는 녹색이라는 명분으로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대외 압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K-칩스법으로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고 EU와는 녹색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의 철강 관세 압박에는 신속한 협상으로 일부 품목 예외를 확보했습니다. 외교적 실용주의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다만 이런 방어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문제도 현실입니다. 기업 지원을 늘리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56조, 2024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반도체법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고 EU도 그린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시대인 것입니다. 한국형 리스크는 유럽의 문제들과 묘하게 겹칩니다. 고령화 속도는 유럽보다 빠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커졌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겪는 인구 문제를 한국은 더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 의존도도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죠. 중국의 추격도 독일이 겪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때 저가 제품만 만들던 중국이 이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위협합니다.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20, 30대의 이민 상담이 폭증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처럼 한국도 키운 인재를 해외로 보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유럽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찾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동시에 조세 형평성도 추구합니다. 고액 체납자 710명을 추적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 예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정한 시장 없이는 외국인 투자도 국내 투자도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이죠.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 중입니다. 정년 연장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시도입니다. 기업들의 우려도 있지만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프랑스가 과도한 노동 보호로 경쟁력을 잃었다면 한국은 과도한 유연성으로 사회 불안을 키웠습니다.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접근은 유럽식도 미국식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유럽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했지만 한국은 압축 성장만큼이나 압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빠른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10년 안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 실험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너무 늦었지만 한국은 지금 결정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루면 이탈리아처럼 됩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고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높이며 규제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동시에 프랑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 사회 통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면 결국 시스템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독일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위기는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되 변화가 만드는 고통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럽처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서서히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유럽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